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죠. 음. 자, 그 이후에 이제 왕건이 결혼을 여러 번 하면서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왕위쟁탈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힐종, 정종, 요 시기에 되게 어지러웠죠. 정치 상황이. 그러다가 광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걸 정리를 하죠, 광종이. 처음에 7년 동안 책만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힘을 기르다가 이제 7년 후부터 개혁을 시작하는데 먼저 호족들의 힘 빼는 작업을 하죠. 자, 호족들의 힘 빼는 작업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평민으로 풀어주죠. 이 제도가 노비 안건법이 19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호족들 자식이면 그냥 아버지 백으로 높은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시험 봐가지고 관리들을 선발하게 돼요. 아버지. 과거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왕 아래로 1등부터 9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이 사람들이 입을 옷 색깔을 정하죠. 관리들의 유니폼,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공복이라고 하죠. 너희 공사구분 잘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공사구분? 공적인 거랑 사적인 거. 공적인 거 하면 영어로는 퍼블릭이라고 하죠. 그치, 공공장소 맞아요. 그러면은 사적이다. 너희 집에 너희 방이 사적인 공간이죠. 프라이베이트라고 하죠. 네. 이게 공사예요. 이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겠죠? 네, 나라 사람들이 입는 복은 옷복자니까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관의 공복. 제일 높은 관리들이 어떤 색깔 옷을 입었다? 자주색. 자주색 옷을 입었다. 네, 비슷하죠, 보라색. 네. 연호라고 하는 거는 황제국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구려 시대도 사용했던 연호.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란 연호를 썼었죠. 그죠? 법충왕 때 신라. 건원이란 연어 썼었죠. 기억나죠? 자, 그런데 광종 때도 연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막 혼란한 시기라 그랬죠. 중국이 5대 10국의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고려가 연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연어였어요? 광덕, 준풍. 이게 충청도 청주에 있는 철을 만들던 용두사지 철당간이라는 곳에서 광덕이랑 준풍이라는 글씨가 나왔다 그랬죠. 자, 고려는 겉으로는 왕국을 칭했다 그랬죠. 왕은 황제보다 아래 있죠. 중국 황제보다.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과 교류할 때는 왕국이라고 하면서 중국 황제 연호를 쓰고 머리를 숙였는데 안으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안으로는 황제를 칭했다 그랬죠? 그 증거가 연호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하들이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폐하라 그래요. 신하들이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폐하라고 한다고요. 고려 신하들은 고려 임금님한테 폐하라고 불렀어요. 그럼 조선시대 신하들은 조선시대 임금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전하라고 불렀어요, 전하. 자, 이 전하는 폐하보다 한 단계 아래 칭호예요. 폐하는 누구한테 부르는 칭호라고요? 황제. 전하는 왕. 왕은 황제가 임명하는 황제보다 하나 아래 최고 지도자가 왕이에요. 네. 원칙적으로는 중국 황제가 조선 왕, 베트남 왕, 일본 왕을 임명해요. 이거를 책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책봉. 그러면은 왕들은 황제한테 책봉 받으면 감사하죠. 그 보답으로 황제한테 뭘 할까요? 선물을 바쳐요.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조공이라 그래요. 이런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책봉, 조공 질서, 책봉, 조공 관계라고 불러요. 그 중심에는 어느 나라 황제가 있다? 중국의 황제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항상 그 중국에 있던 나라가 통일돼 있거나 강력했던 건 아니죠. 우리 막 배워왔지만 막 삼국시대도 있었고 중국에 5, 16국이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시대도 있었고 남북조 시대도 있었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 얘기했던 이 5대 10국도 혼란한 시기였죠. 이때는 황제를 칭하는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국이 어수선할 때는 고려라는 나라도 몰래 황제를 스스로 칭하기도 했다.
광종 때 그랬다는 거. 그리고 우리 광종 하면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 통틀어가지고 가장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왕이라 그랬죠? 왕건 밑에서 태어난 수많은 그 자식들, 예, 광종으로 치면은 배다른 형제들이죠.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였습니다. 죽였다 그랬죠. 이거를 수청. 숙청이라 그랬죠. 숙청도 그냥 숙청이라는 표현만으로 부족할 정도로, 빨리 갔다 와. 이거 휴지 여기. 건조해서 거의 대숙청을 단행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사람들을 죽이고 왕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제거한 다음에 광종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경종 때는 이제 관리들이 좀 고분고분해졌겠죠. 그 사람들에게 1등부터 9등까지 월급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 그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땅을 전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곡식을 수취할 수 있는 땅, 땔감을 수취할 수 있는 땅을 시지라고 한다 그랬죠.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맞게, 등급을 뜻하는 한자 과예요. 자, 고려판 월급 시스템, 뭐를 만들었다? 직원. 전식과 제도를 만든다. 전지와 시지를 과, 등급에 맞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성종 때는 최승로라는 유학자의 건의로 최승로가 시무 28. 28조를 올렸죠? 불교 행사, 8관의 연등회가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 행사를 줄이고 억제하고 대신에 나라를 어떤 식으로? 유교식으로 다스려라. 자, 유교식으로 다스리는 거의 제일 이제 핵심은 자, 신하는 군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충. 자식은 부모에게, 도. 아내는 남편에게. 걸.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그죠. 재혼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혼자 사는 거죠. 그런 여자들을 과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높여가지고 열녀라고 불러요.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평생을 재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 네. 그리고 그렇게 혼자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평생 재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를 수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 자, 그런데 이런 열을 강조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까요? 많지 않았다는 걸까요? 많지 않았고 실제로도 고려에서는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혼이 가능했어요. 이게 만약에 유교 문화가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보편화가 됐으면 절대로 보통 재혼 못하겠죠. 그러면 이 유교 문화가 본격적으로 완벽히 백성들 사이에 젖어드는 건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시대고 조선시대도 후기나 돼서야. 조선 초기에 100년 정도는 계속 여자들이 재혼도 하기도 하고 예, 상속받을 때 아들, 딸 구분 없이 나눠서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중기 접어들고 후기 넘어서면서부터 유교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당연히 이제 혼자 수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상속 같은 것도 아들한테만. 예.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 큰아들한테만 모든 것들을 다 재산 상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 혹시 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아요? 흥부와 놀부가 조선 후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흥부 놀부 보면은 자 누가 잘 살아요? 흥부가 잘 살아요? 놀부가 부자죠. 놀부가 왜 부자예요? 부모님 재산을 놀부가 형이잖아요. 놀부가 다 받은 거예요. 흥부는 동생이라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죠. 근데 착했죠. 그래서 아주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로 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는데 그 박을 타봤더니 뭐 보물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상속을 모두 큰아들이 받았다. 큰아들을 장자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성종 때는 이제 고려가 이제 체제 정비를 이뤄냈다 그랬죠? 이성과 육부. 중국은 삼성 육부인데 요걸 변형시켜가지고 이성과 육부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 자, 그리고 관리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사대랑 기구.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이라는 기구, 곡식 들어가고 나가고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라는 기구,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졌고, 지방에는 뭐가 만들어졌죠? 12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목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면 광역시. 광역시라 그랬죠. 서울특별시가 우리 수도가 제일 중요한 시죠. 서울특별시 외에도 중요한 지역이나 그 도시에다가 광역시라는 이 명칭을 붙여주잖아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들어봤죠? 그런 게 몇 개? 12개가 있어서 12목이라고 하고, 여기 뭐가 파견됐어요? 지방관. 이 파견이 되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실 게, 이제 고려시대는 요 12목은 제일 큰 행정구역이었고, 그 아래 군과 현이 있었어요. 일반 행정구역으로. 자, 12목 외에 뭐랑 뭐가 있었다고요? 군과 현. 자, 그리고 군사행정구역. 저기 여진족들이나 거란족들이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북쪽의 그 군사행정구역에는 진이라는 게 설치됐어요. 뭐가 설치됐다고요? 진. 뭐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진에는 진장이라는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자, 이렇게 12목이나 군, 현, 진같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을 주현이라고 불렀어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이에요. 그러면은 지방관이 모든 군현에 다 파견됐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도 있었어요. 자, 그런 현을 속현이라고 불렀어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다고요? 안 파견된다고요? 안 파견돼요. 그러면 속현은 누가 다스릴까요? 와. 명목상 고려는 다 왕의 땅이긴 한데, 그 속현에 사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거기서 세금도 거두고 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호족들이에요, 맞아. 근데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는 더 이상 호족이라고 안 부른다 그랬죠. 그죠? 광종 때 대부분 많이 이제 유력 호족들이 숙청당하고, 이 호족들을 이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뭐라고 부른다고요? 향리라고 부른다 그랬죠. 향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지방이나 시골을 뜻한다 그랬죠. 지방이나 시골의 관리를 향리라고 부르는데, 그 호족들을 향리라고 부르고, 이 속현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거는 누구였다? 향리들이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쓰면 군현진 아래 이제 향과 부곡과 소라는 행정구역도 있었어요. 향, 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던 곳이었고, 소는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걸 수공업이라고 부르죠. 수공업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자, 향, 부곡, 소를 왜 선생님이 제일 나중에 썼을까요?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인 군, 현 이런 곳에 비해서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초삼국 통일전쟁이 있었죠. 전쟁에서 진 사람들,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을 여기 살게 하는 거예요. 혹은 죄를 진 사람들도 여기 살게 해요.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보다 많이 걷어요. 한번 이 지역에 살게 되면 지금 벌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금, 네네네. 실수로 거기 들어가 있어. 그렇게 들어가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페널티를 받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너희 좋은 데 살고 싶지 세금 많이 내고 안 좋은 데가 살고 싶어요? 아니죠. 예. 과거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금을 낸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세금을 낸다는 건 천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종 때는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란 기관이 많아요. 우리 고구려 소들이왕 때 어느 기관이었어요? 태학, 통일신라 신문학 때 교육기관, 국학, 발해, 자감. 주자감이었죠? 자, 우리 고려는 뭐라고요? 국자감이에요.
자, 성종 이후에 이제 목종이란 임금이 즉위하죠. 목종은 성종의 조카였죠. 기억나요? 어제 얘기했죠. 성종 여동생 헌혜왕후 황보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경종의 아들이었죠. 경종과 헌혜왕후 황보씨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 그 목종. 문제는 엄마 천추태후가 헌혜왕후 황보씨가 남자친구가 있었죠. 네, 김치향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원래 왕의 엄마, 고려시대 땐 태후라고 부르죠? 이 태후는 남자친구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은 전 왕 경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왕실에서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삼았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 안 되니까 결혼은 안 하고 남자친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목종은 엄마가 너무 드세니까 정치를 안 하고 그렇죠. 동성연애를 했다 그랬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안 되죠.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왕실에서 뭐 동성연애를 할 수 있는 취향이 있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동성연애 이제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절대로 이게 허락돼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목종이 이렇게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그렇고 그런 일을 할 때, 자, 누가 정변을 일으키죠? 강조. 장조의 정변이 일어나서 목종을 끌어내린 다음에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는 대량원군, 네, 성종의 또 다른 여동생 헌정왕후 황보씨가 자기 삼촌이었던 안종 왕후과 또 불륜전을 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대량원군이 목종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했죠. 현종이죠. 자, 성종 때는 거란이 쳐들어왔죠. 자, 우리 거란의 침략 때 어디를 확보했어요? 장조의 정변이 있고 나서 현종이 즉위했는데 거란이 요걸 핑계로 내가지고 왜 저 말 잘 듣는 목종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끌어내렸어? 자, 목종 죽이고 끌어내린 강조 내놔. 우리가 저 목종에 복수하러 왔어. 그러면서 거란 성종이 직접 쳐들어왔어요. 현종이 이걸 막아내질 못해서 나주로 도망갔다 그랬죠. 임금이 어디 도망간 거를 먼지가 이른다 그래서 뭐라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몽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이때 누가 활약했어요? 유. 양규 장군이 후방에서 거란 군대를 괴롭혔고 결국 거란 본대랑 마주쳐서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전사했다 그랬죠? 화살을 맞고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죠. 자, 이때 강감찬이 어디에서? 귀주에서 거란 군대를 무찔렀죠. 강감찬 장군 혹시 태어난 데 어딘지 알아요? 맞아요. 서울대 입구 옆에, 서울대 입구역 옆에 그 신림동에 낙성대란 곳이 있죠.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당시에 그 별이 이제 그 강감찬 장군 집 근처에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질 낙자에 별성자 써가지고 낙성대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고 강감찬 장군은 36살에 과거급제했다 그랬죠. 근데 늦게 급제했지만 장원급제했어요. 그리고 82세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려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강감찬이죠. 고려를 구한 영웅이에요. 귀주대처. 고려는 거란을 막아낸 다음에 뭐를 쌓았어요? 전리장성. 그리고 개경 외곽에는 나성, 그러니까 외성을 쌓았다 그랬죠. 나는 금을 낳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현종 때부터 고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체제가 안정이 되죠. 막 그동안 왕위쟁탈전도 벌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현종 때부터 현종의 자식들, 손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 태조 왕건을 고려의 시조라고 한다면 현종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중시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조선 건국자, 조선의 시조는 태조 이성계죠. 자, 근데 조선의 중시조는 누구라고요? 세조라고 했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 세조가 그때부터 세조 자식들이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간다 그랬죠. 자, 요때부터 이제 그렇게 막 큰 전쟁도 없고 이제 그 지방에서
호족이었다가 이제 심리로 딱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다 그랬죠? 그럼 그 자식들은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혹은 뭐 후삼국 통일전쟁 때 기여했던 뭐 공신이나 일부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수저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왼쪽.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왕건이 후삼국 통일한 게 936년이거든요. 현종이 왕이 된 게 1009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거 몇 년 갭이 있죠? 그쵸, 한 73년, 70년 정도 갭이 있죠. 그죠? 그 왕건이 918년에 나라 건국하고 15년, 16년 걸려가지고, 18년 걸려가지고 견훤 무너뜨리고 신라한테 항복받아가지고 통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뭐 이렇게 치면은 한 뭐 90에서 70에서 90년 정도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 지난 거죠. 그거 지금 오늘날의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건국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해방된 지는 45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게 48년이거든요.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6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70에서 80년 지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제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대한민국 살고 있어서 알죠? 너희 지금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존재가능. 근데 개인이 타고날 수 있는 복 중에서 최고 복이 뭐예요? 어? 돈? 네, 또 대통령 아들. 대통령 아들 먹는 거. 부모 잘 만난 게 최고 복이죠. 뭐 개인이 노력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고 희망적인 얘기를 여기저기서 씨부리지만 결국은 요즘에 너희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외모죠. 잘생기고 예쁜 거 중요하잖아요. 뻥치지 마.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 좋아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머리도 지능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외모, 지능, 돈 다 누구한테 물려받아요? 부모 유전자 물려받죠. 부모 가진 거 물려받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거 물려받잖아요. 그게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죠. 그죠? 그게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더 뭐 나은 방향이 되거나 공평하게 분배가 되거나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이 시대 때도 그랬다고요. 부모 잘 만나서 과거 시험 급제한 부모 만나면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다가 심지어 고려 시대 때는 뭐도 할 수 있었어요. 관직에도 나갈 수 있었다고. 시험도 안 보고. 그거 무슨 제도였죠? 과거 시험과 서. 음소.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면은 은퇴할 때 자기 자식이나 손자나 외손자 사위한테 네, 관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9급으로 시작하지만 아버지 영향받아가지고 뭐 1급, 2급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출신자들이랑 출세하는데 뭐 별로 차별도 없어요. 이래서 고려 사회를 귀족 사회라고 한다 그랬죠? 고위 관직자를 계속 배출하게 되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요즘 시대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과전. 그리고 부모가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자식도 물려받는 땅. 공음전. 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뭐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요? 땅. 그쵸. 그 가치가 훨씬 더 오래가는. 네. 돈은 물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계속 가치가 올라가면서, 뭐랄까, 좀 영구불변한 어떤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차지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바뀌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점차 이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부잣집이랑 부잣집끼리 결혼하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또 다른 부잣집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랑 부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혼인 관계로 권력을 장악했다. 대표적인 가문, 저 인천 지역을 이제 본관으로 하는 경원이 씨, 인주이 씨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황해도 해주의 최 씨. 자, 우리 경원이 씨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해주 최 씨에는 누가 있었어요?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수능 이 사람 과거 시험 출제 위험 몇 년 했다 그랬어요? 30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은퇴하고 나서 학원 열었다 그랬죠? 자, 수능 30년 출제하신 교수님이 학원을 연 거예요. 메가스터디 망하겠죠? 그 사람한테 다 배우러 갈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출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사람이 학원을 열어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지금 은퇴했지만 출제위원들로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학원이. 엄청 잘 됐겠죠? 최충.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해동의 공자라고 했죠? 해동 공자 최충. 파평윤 씨. 예, 이런 집안. 이 윤 씨 집안은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까지 계속 귀족 집안으로 잘 내려와요. 그래서 조선 시대 이제 왕의 부인을 왕비라고도 하고 그 왕비가 사는 궁궐 이름을 따가지고 중전이라고도 하죠. 자, 조선시대 왕비, 중전의 집안 중에서 이 윤씨 집안이 엄청 많아요. 파평 윤씨 집안. 조선시대까지 이어오는 권력이에요. 경주 김씨는 우리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죠. 자, 그 멸망은 했지만 신라 왕족 출신들이 고려에서 또 한 자리 차지했단 말이에요. 현종의 그 외할머니가 신라 공주였죠. 신라 그 왕실 집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계통들이 현종 때부터 많이 정계에 포진되는데 경주김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셨어요? 김부식이 있었죠? 네, 그죠. 김부식은 아버지 1등 장원급제. 김부식 4형제 다 장원급제예요. 자, 그런 집안들이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또 당연히 돈도 많이 따라오고 벼슬의 권력에 어마어마했다. 특히 이 시가문은 저 예종, 인종 할 것 없이 문종 때부터 계속 그 왕비들을 그 왕실에 시집 보냈다 그랬죠? 최대 문벌 가문 외척이라 그랬죠? 외척? 왕실의 외가댁 식구를. 자, 특히 이자겸.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예요. 이자연과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이자겸까지 계속 왕실에 시집을 보냈다 그랬어. 자, 그러다가 인종이 왕권을 회복하려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그랬죠. 자기 측근을 시켜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어른이기도 했던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이 요 사실을 알고 자기 외손자이자 사위였던 인종을 먼저 공격하죠. 자, 이자겸이 이제 공격했던 그 파트너, 인종을 공격했던 파트너는 누구였죠?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었죠. 삼국지에 조자룡이 있다면 고려에는 누가 있었다? 척준경은 여진족 정벌에서 크게 공을 세운 영웅이에요. 윤관이라는 사람을 도왔던. 이 척준경이 군대 내에서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척준경이 당시에 이제 권력이 좀 커지니까 좀 이제 이자겸 옆에서 권력을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인종이 척준경의 그 동생이었던 척준신이랑 척준경의 아들이었던 척순을 먼저 잡아서 죽여요. 척준경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자겸한테 붙어가지고 이자겸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자겸과 척준경은 궁궐을 포위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불을 누가 질렀다 그랬죠? 네. 척준경이 불을 질렀다 그랬죠. 왕이 안 나오니까. 자, 불 질러서 왕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인종이 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인종은 왕자리를 자기 외할아버지인 이자겸한테 주겠다 그랬는데 이자겸이 거기서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쵸. 인종을 가뒀다 그랬죠. 자기 집에 가둬놓고 인종은 그때 막 하소연 엄청 했다 그래요. 고려사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맨날 벽 보면서 한숨 쉬고 굉장히 그 슬퍼했다 그래요.
근데 인종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고 이자겸이랑 척준경 사이에 틈이 있는 걸 발견했죠. 자, 둘 다 같이 반란 일으켰는데 불은 누가 질렀어요? 척준경이 불을 질렀다 그랬죠. 이자겸의 아들 이재현이라는 사람의 간호, 그러니까 집안의 종이 척준경 집안의 종한테 야, 니네 주인이 불 질렀지? 자, 니네 주인이 이제 반란 일으킨 지 궁궐 불태웠으니까 니네 주인이 반란 일으킨 거야. 우리 주인은 잘못 없어. 자,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기분 나쁘죠, 이거 척준경 입장에서는. 그게 척준경 귀에 들어가게 되고 척준경이 여기에 대해서 뜨악하고 이자겸이랑 점점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인종이 척준경한테 사람을 보내죠. 이자겸이 저거 언제 너 버릴지 몰라. 너한테 반란 다 뒤집어 씌울 거야. 나는 왕이니까 나한테 붙으면 반란 있었던 거 없던 일로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척준경을 회유해서 척준경이 군대 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랬죠. 여러 군인들이 이제 인종과 척준경을 이제 둘러싸서 결국은 이자겸을 몰아냈다. 자, 그런데 인종은 이 사람 보통 아니라 그랬죠? 자, 이자겸 몰아내자마자 이 척준경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죠? 이때 탄핵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이 사람이었죠. 고려에서 시인 원탑 한 명 꼽자면 이 사람이에요. 누구? 정지상. 정지상. 정지상이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지방 어디? 지방 어디예요? 일단 중앙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개경이죠. 고려에서는 개경이죠. 중앙 수도니까. 그러면은 지방이라고 하면 개경 외에 어떤 지역을 다 가리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지상 고향하면 딱 나와야죠. 어디예요? 저번 시간 말미에 얘기했는데 서경 출신이라고 그랬죠. 서경이 어디죠?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 북한의 수도 평양.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가지고 아직 이자겸이 이제 권력이 아직 강하던 시절,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고려를 처음에 자 여기 2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강 이거 무슨 강이에요? 우하. 요하라는 강이죠. 무슨 강? 요하의 동쪽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런 한반도 북부에 있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영유했던 땅은 요동이죠. 요서는 중국 땅이고 또 알아두세요. 요하 주변에서 그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 거란. 거란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면서 강해졌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바꾸죠. 뭐라고 정하죠? 요라고 정하죠. 요. 요하 강에서 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뭐라고요? 요. 중국에는 당시에 여기 만리장성이 있고 어느 나라가 있었죠? 송나라가 있었죠. 그죠? 고려가 있었고요. 고려는 송나라랑은 사이가 좋았죠. 자, 근데 거란이랑은 태조 왕건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죠.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잖아요. 친송 배거라고 한다 그랬죠.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내고 거란이랑은 배척한다. 처음 이해했는데요. 그죠? 거란이 몇 번을 쳐들어와요, 고려를? 3번 쳐들어오죠. 네,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차지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현종이 나주로 도망쳐가면서 버티죠. 양규가 뒤에서 거란 군대를 괴롭혔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관감천이 귀주대첩에서 거란 군에게 본대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나서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막으려고 여기다가 기다란 장성을 쌓았는데 이게 무슨 장성이에요? 천리장성을 쌓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동안 평화로웠어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1018년에 귀주대첩 승리한 다음에
한 90년 정도 큰 전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거란족 살고 있던 곳 동쪽에 여진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예전에 말갈족이라고 불렸죠. 말갈족이라고 불렸는데 요 무렵부터 이제 여진족이라고 불리는데 이 여진족도 여러 부족들이 많이 나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그 이제 와난부라는 부족이 좀 힘이 셌는데 그 와난부라는 부족 중심으로 점점 이 지역이 조금씩 통합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유목 부족의 특징은 흩어져 살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소나 그러니까 말 같은 것들 타고 다니고 사냥하거나 혹은 소나 양 같은 것들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가 풀을 먹잖아요. 소나 양은. 그 풀을 찾아가지고 그냥 초원지대를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젖 짜먹거나 얘는 짐승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거나 얘네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들인데 이 여진족은 여기가 춥기도 하고 또 이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 이제 하는 대로 유목 생활 하는데 먹을 게 항상 부족했어요. 먹을 게 부족하면 그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해야겠죠. 그걸 주로 어디서 구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그쵸. 교역을 해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쌀이 많이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고려였죠, 고려. 네. 이 고려랑 그래서 교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교역을 더 원했던 세력은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은 자기네 그 짐승들 많이 있잖아요. 짐승들 가죽이나 털, 예. 혹은 뭐 우유, 유제품, 네, 이런 것들을 고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역을 하는 거예요. 고려에서 곡식이라든지 고려 사람들은 이제 일찍부터 그 한자도 쓰고 종이랑 붓 같은 것들 다 쓰니까 그런 것들 필요하면 왕실에서 사치품식으로 조금씩 사가고 자 이렇게 교역을 했는데 고려는 여진족이 교역을 원할 때마다 그냥 교역을 허락해 준 건 아니고 여진족한테 꼭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 고려가 중국 황제들한테는 왕을 칭했다 그랬죠. 머리 숙이면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했다 그랬죠. 황제국이려면 누군가 조공바치는 나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 황제가 다른 나라 왕들한테 조공받듯이 이 여진족 추장들한테 뭐를 받은 거예요? 조공 형태로 이렇게 그 물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조공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답례로 여진족 추장들에게 물건을 하사해주는 식으로 교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크고 작은 교역이나 이런 것들을 여진이랑 해왔는데, 자, 점점 이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자, 여진족 입장에서는 고려 뭐 곡식이라든지 고려 문화재라든지 고려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 써보니까 좋기도 하고 사치품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 요청해 온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는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 여진은 점점 드세게 이걸 요구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진족들이 뭉쳐가지고 고려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여기서 좀 몇몇 죽기도 하고 여진족 때문에 피해가 생겨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배를 타고 경주, 울릉도까지 와가지고 막 노략질 약탈을 해갔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고려 정부에서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해가지고 임간이란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여진족을 한번 공격을 하러 가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임간이란 장군이 이겼어요. 자, 근데 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자, 항상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되죠. 자, 깊숙이 들어갔다가 여진족 기습에 당해가지고 임간 장군이 크게 패배하고 돌아와요.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파평윤 씨, 그 문벌 귀족 중에 하나였던 누구? 윤관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내요. 자, 근데 윤관이 나름 이제 군대도 좀 데려가서 처음에는
크고 작은 승리를 몇 번 거뒀는데, 자, 싸워보니까 이것 여진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치른 전투에서 윤관도 여진족에게 졌어요.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임관, 윤관 둘 다 패배한다. 그 다음에 윤관이 당시 왕이었던 예종 앞에 그러니까 숙종 앞에 가요. 자, 간 다음에 이거 여진족 그냥 이렇게 군사 조금씩 보내가지고 그때그때 막는 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진짜 제대로 한번 군사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윤관이 이제 병사를 특별 조직을 하는데, 그 윤관이 특별 조직한 그러니까 군대, 이 군대가 별무반이라고 불리는 부대예요. 윤관의 특수부대 뭐라고요? 별무반. 집에 말이 있는 사람, 집에 말이 있는 남자들은 그 말 타고 전쟁에 나가게 해요. 자, 이 병사를 신기군이라고 불러요. 이 기는 무슨 기자예요? 기병, 그쵸? 기마병 할 때 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20살이 넘었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도 못한 그냥 평민들 있죠? 자, 이런 평민들은 걸어다니는 병사, 보병으로 입대를 시켜요. 자, 이 병사들을 신보군,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스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스님들은 열심히 불공 드리고 이제 종교적인 목적으로 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자, 머리 깎고 부모랑 연 끊고 절로 들어가면 뭐 한다 그랬죠? 세금 안 낸다 그랬죠? 자, 세금도 안 내고 그 절에서 절밥 나오는 거 먹고, 자, 군대도 보통 안 가요. 자, 그러니까 세금 피하고 군대 부르는 거 이런 거 안 가려고 스님이 되는 경우가 이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스님들 불러다가 군사로 조직을 한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군대라 그래서 이 부대를 항마군. 항마군은 스님으로 구성된 부대예요. 자, 이런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족을 공격해 들어가요. 자, 이 여진족을 정벌하러 간 특수부대 이름 뭐라고요? 세 글자? 별무반. 자, 이렇게 해서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여진족은 고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올지 몰랐어요. 그럼 별무반 숫자가 몇 만이었을까요? 찍어봐요. 4, 10만 업, 27, 20만 다운, 15업, 17. 17만이었어. 자, 별무반 숫자가 몇 만이었다고요? 장난 아닌 거죠? 17,000명만 해도 진짜 정말 많은 군대인데, 그거 10배예요. 자,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윤관이 여진족이 많이 사는 요 어딘가에, 고려로 치면 여기 방위적으로 어디예요? 동서남북으로 쳤을 때 어디예요? 개경의 동쪽, 북쪽이죠. 요 지역은 동북 쪽이죠. 동북 쪽에다가 9개의 성을 만들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성? 동북 구성이에요. 서희가 거란 조각에게 단판으로 얻어낸 요 땅은 어디였어요? 강동 육주였죠. 자, 천리장성 바로 위에 이제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그 지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북구성에 대한 위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천리장성 위 700리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700리라는 범위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천리장성 위에 동북쪽에 어딘가라고 추정되는 요 지역인데, 여기에 만들어진 성이 몇 성? 동북 구성이다. 자, 근데 이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띄엄띄엄띄엄 9개의 성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여진족들이 원래 살던 터전이죠. 여기다가 여진족들을 물리치고 성을 쌓아놨는데, 여진족들 입장에선 자기 땅 뺏겼으니까 계속 되찾으러 왔겠죠. 자, 근데 성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띄엄 넓은 지역에 떨어져 있었다 그랬죠. 고려 입장에선 방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 17만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적을 쳐들어갈 때, 잠깐 쳐들어갈 때는 병력도 많고 좋지만, 이 군인들이, 한 끼 먹으면은 17만 인분이죠. 17만 명이 먹으니까. 근데 하루에 군인들 보통 몇 끼 먹어요, 그래도.
새끼 다 못 먹어도 두 끼는 먹죠. 자, 그게 뭐냐, 일주일, 한 달, 1년 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식비만 해도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동북구성을 지키고 병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동북구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여진족을 때려잡았던 조자룡 같이 뛰어난 장군이 등장한다고. 윤관이 어려울 때 등장했던 그 장군이 경. 척준경이라는 장군이에요. 척준경은 황해도 곡산 사람인데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이 가난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진족과의 전쟁 과정에서 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윤관 군대를 이제 구하기도 하고 여진족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마다 여진족 대장을 직접 일기토를 떠가지고 죽이기도 하면서 자, 군대 내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척준경이. 시작인데 나는 좀 맞아요. 이자겸에는 아직 전이에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척준경이 여기서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동북구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여진족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동북구성을 그렇게 힘들게 쌓았는데 몇 년 만에? 1년 만에. 만으로 1년이니까 1년하고 우술이 몇 달이 더 있긴 해요. 1년 만에 여진족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요. 죽 써서 개 준 거죠? 자, 이렇게 아무튼 결국은 동북구성을 지키지 못하고 여진족에게 돌려주게 된다. 근데 문제는 여진족이 이 동북구성을 돌려받고 나서 아까 그 완안부라는 부족 하나가 좀 강하다 그랬죠. 그 완안부가 나머지 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통합을 하게 돼요. 이 유목민족들은 흩어져 있을 때는 안 무서워요.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진다고. 그죠? 그래서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 뭐라고요? 금나라. 후금은 나중에 나온 금. 자, 여진족은 점점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요 나라가 계속 송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약한 송나라 입장에서는 요 나라가 너무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나라가 여진족이 금나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요 나라를 같이 치자 그래요. 그래서 금나라가 송나라 얘기를 듣고 요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여진족 오랑캐죠. 거란족도 오랑캐죠. 오랑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하고 제압한 거죠. 오랑캐 2, 다시, 자, 오랑캐로서, 이 2는 로서예요, 로서.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또 다른 오랑캐를. 자, 송나라의 이런 전술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이제이. 송나라가 금나라라는 오랑캐 힘을 빌려가지고 요나라라는 오랑캐를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 힘을 빌려서 요나라가 망해요. 자, 근데 송나라는 이 금나라 공격할 때, 요나라 망할 때 특별히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전히 금나라 힘으로 요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원래 군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군대를 거의 안 보내요. 자, 금나라한테는 좋은 명분이 생겼죠. 자, 원래 이 땅을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나눠줄 리가 없죠, 금나라가. 그래서 요 지역을 금나라가 다 차지하게 되고, 자, 심지어는 금나라가 송나라 수도 카이펑, 개봉이라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송나라 황제랑 황태자를 금나라로 잡아가요. 이때 송나라 황제 연호가 정강이었거든요. 정강 연간에 일어난 뭐 안 좋은 일 당하면 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1126년에 일어난 정강의 변이에요. 1126년부터 1127년 사이에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 황제랑 황태자를 잡아간 사건이에요. 자, 이때 송나라는 황제랑 황태자가 잡혀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수준이죠? 자, 그래서 요 송나라는 이제 거의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되고 살아남은 그 황제의 아들이 여기 양쯔강이라는 강을 건너요. 건너서 남쪽에다가 송을 다시 세워요.
자, 이 송이 무슨 송이에요? 남송. 자, 이런 그 넓은 중국 땅 북쪽과 만주 지역, 요 지역을 이제 어느 나라가 차지하게 됐어요? 금나라가 차지하게 됐어요. 그죠? 때는 바야흐로 어느 나라의 시대? 금나라의 시대. 요 시대가 12세기 초반의 상황이었어요. 불과 우리가 별무반 보내가지고 여진족 혼내주던 시기 15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여진족이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금나라. 자, 이제 더 이상 금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게 돼요. 금나라에서 예전에 고려랑 이제 형과 동생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자, 근데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으로 우리를 섬겨. 이 금나라 황제가 천하의 중심이니까 너희는 신하에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고. 금나라에서 고려에 뭘 요구했다고요? 이때 고려의 그 최고 실권자는 어린 자기 외손자를 그 왕으로 올린 이 자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자겸의 외손자가 누구였죠? 고려 인종이었죠. 이자겸 정권에서는 금나라가 군신 관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하면 금나라랑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금나라? 현실적으로 금나라가 너무 셌단 말이에요. 당시 이자겸 정권은 금나라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락을 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4대라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4대. 이때부터 금나라에 4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자겸을 욕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뭐 미국이랑 싸울 수 있어요? 중국이랑 싸울 수 있어요? 없죠. 네. 현실적으로 이 금나라 강력한 힘 앞에서 머리를 숙인 거죠. 조아린 거죠. 그래서 고려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네. 지킨 거죠, 그래도. 금나라가 쳐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또 금나라와 고려 사이에 한또 100년 정도 평화가 와요. 금나라가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권력이 커진 이자겸이 그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어제 배웠던 무슨 난이었어요? 짜겸이 이자겸의 난. 자, 요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자겸은 축준경이랑 함께 제거가 됐어요. 자, 이제 인종이란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이제 자기 정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개경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일단 궁궐이 어떻게 됐어요? 반란 이러면서. 궁궐이 불탔죠. 궁궐이 불타는데 궁궐이 작은 곳도 아니고 건설하는데 꽤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왕이 임시 대피처 이런 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거 되게 모양 빠지는 일이죠. 자, 이때 인종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일 때 인종 가렵고 안 좋은 부분을 긁어준 자, 그런 좀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신하들이 주변에 나타나요. 자, 축준경은 제거가 됐죠. 탄핵돼서 유배 갔죠. 묘청이란 사람과 그쵸. 척준경을 탄핵해서 몰아냈던 시인 누구? 정지상. 자, 둘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서경 출신입니다. 이 사람 플러스 백수한 한 명 더. 이 백수한은 서경, 평양의 관리였어요. 자, 이들은 인종한테 가가지고 지금 개경은 땅의 기운이 다 쇠퇴했고 새로운 기운이 지금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곳은 평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을 해요. 자, 평양을 서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묘청 등이 제시했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묘청은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기반, 뭐예요? 불교겠죠, 불교?
자, 그리고 이제 당시 묘청이 주장했던 거. 서경에 임원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임원역. 너희 여기 일원역 있죠? 수서역 있죠? 대청역 있죠? 여기에 뭐가 다녀요, 지금은? 지하철이 다니죠, 지하철. 예전에도 역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그때 역에는 뭐가 다녔을까요? 마차를 누가 끌어요? 마차를 인간이 끌어요? 말이 끌죠, 그쵸? 예전에 역에는 뭐가 살았다고요? 말이 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말을 먹이고 재우고 말을 키우고, 자, 사신이 오면은 사신이 타고 온 말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역에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 사신들한테는 말이 네 마리 이제 이렇게 그죠? 네 마리 조각된 패를 나라에서 준단 말이에요. 더 먼 곳 가는 사람들은 뭐 네 마리, 좀 짧은 곳 가는 사람들은 두 마리 저렇게 마패를 주잖아요. 그거를 그 역에 가서 보여주면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평양에 임원역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요청의 주장은 임원역이 대화세라는 거예요. 자, 이 크게 떨쳐 일어날 곳이라는 거. 명당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면 과거 우리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역만큼 우리 고려가 떨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나라가 오히려 지금 고려가 금나라한테 머리를 숙이고 있죠. 사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금나라를 쉽게 정벌할 수 있을 거고, 금나라가 오히려 고려에게 와가지고 사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뒤집힐 거라는 거죠.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 말다라는 스님이 어디서 풍수지리설이나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인종한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칭제 건원. 이 칭제가 뭘까요? 칭제. 칭제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뭔가 호칭 이런 얘기 들어봤죠?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지금 금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자, 수도를 서경으로만 옮기면은 우리가 황제국이 돼서 연호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을 짓자고 하고 당시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인종이 이 말을 듣고 서경에다가 궁궐을 짓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한국 수도 서울이죠. 근데 우리 이전 정권 때도 그랬고 수도 옮기자는 주장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그래, 어? 그래,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을까요? 충성, 평양 북부이잖아요. 산, 세종, 어디? 세종. 세종시 들어봤어요? 원래 충청남도에 저 시골 가면은 무슨 뭐 논밭 있고 봄에 가면은 아직도 소 이용해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연기군이라는 땅이 있었거든요. 충청남도에. 그 땅에다가 거기 예전에 이제 그 주변에 계룡시라고 또 있어요. 그 땅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게 너무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행정수도 뭐 정부 중요한 기관들을 연기군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 연기군 지역 이름을 우리 조선 한국 통틀어서 최고 위인하면 세종대왕 아니에요. 세종대왕 이름을 따가지고 세종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죠. 선생님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뉴스라든지 신문사, 특히 보수, 그러니까 돈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선생님 그때 이제 수영장 다녔는데 그때 어른들이 그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 끝나면 샤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저는 어른들이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어른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 5분 정도를 쌍시옷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욕을 하든지 왜 그렇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화가 나지? 갑자기 바뀌는 게 그것만으로도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집이랑 같이 사는 그죠, 그죠, 그죠. 집이랑 땅값이랑 내 동생이 살고 정답이에요, 정답. 땅값이 떨어지죠. 수도 옮기면. 수도라서 여기가 중요한 기관이 많아가지고 비싼 거 아니에요, 서울이. 다 서울로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 떨어지고 불리해지잖아요. 자기 가진 재산이 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불과 한 20년 전인데 그때도 반발이 엄청 컸는데 이때도 어땠을까요? 엄청 컸어요. 개경에 있던 귀족들이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 개경파의 대표가 누구다? 김부식이라는 인물. 김부식은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제들 다 과거급제했다 그랬죠. 심지어는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도 과거급제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형제들 다 자원급제했다 그랬죠. 김부식의 아니 요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김돈중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장 이 김돈중도 과거급제했어요. 과거에서 1등하면 뭐라 그랬죠? 장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2등은 뭘까요, 혹시? 방한. 3등은 뭐라고 할까요? 탐화라고 불러요. 김돈중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방한을 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상거 엄청 잘한 거죠. 전국 2등 한 거예요. 과거 시험 보면 과거 시험이 고려시대 때는 조금 인원도 적게 뽑고 하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는 3년에 한 번 보는데 33명을 뽑아요. 그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를 갑과라고 하고 4등부터 10등까지를 을과, 갑을병 들어봤죠? 11등부터 33등까지를 병과라고 한다. 33등 꼴찌를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33등을 해서 거기 과거 시험 급제만 하면 평생 보통은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고 출세길이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김부식 집안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이죠. 다 1등 하는데, 다 서울대 가는데 하나가 연대를 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너는 좀 공부를 더 하지 그랬냐? 자, 약간 이런 식이겠죠. 그 당시 김부식을 예뻐했던 왕 인종이 김돈중 답안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장원으로 올려줘요. 왕의 권력이니까. 자, 좋겠죠?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왕의 사랑을 받았던 김부식인데, 이 김부식이 대표적인 개경파 귀족이었어요. 김부식은 논어, 맹자, 공자, 맹자가 남긴 그런 말씀들이나 경전들 열심히 공부하는 무슨 학자였어요? 유학자였단 말이에요, 유학자. 유학자들은, 자, 귀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귀신한테 막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뭐 풍수지리설로 어디가 명당이고 이런 거 믿지를 않아요. 어떤 사실이 있으면 허황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뻥튀기해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써요. 이게 공자가 강조한 춘추필법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묘청이 얘기했던 어디가 대화세고 어디로 수도를 옮기면은 금나라가 오히려 우리에게 사대할 거고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대로 그 과거급제한 집안으로서 절대로 수도 옮기는 걸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부식이 어디 김씨라 그랬죠? 경주 김씨라 그랬죠? 자, 이 신라는 망했지만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들여다 바쳤기 때문에 신라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고려에 잘 정착을 할 수가 있었죠. 그 귀족 중에 대표란 말이에요, 김부식이.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마치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고구려 마지막 수도였던. 자, 이런 것들 김부식 눈에는 가당치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설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지상은 고려 대표하는 시인이라 그랬죠. 고려 시인 넘버원 하면은 정지상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김부식도 유학자다 보니까 한자 능력이, 한문 능력이 뛰어났는데 시 쓰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하지만 김부식은 약간 T형 인간. 정지상은 F형입니다.
시는 누가 잘 쓸까요? 감수성이 있어야 되죠? 감성적인 사람들이 잘 쓴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 정지상은 5살 때부터 시를 썼는데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다는 그 천재였어요. 김부식도 시를 좀 쓰긴 했는데 정지상 앞에만 서면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과거급제를 했는데 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이 정지상한테 열등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지상이 만들어 놓은 시를 김부식이 찾아가가지고 저 시가 너무 좋은데 그 시 나 주면 안 되겠냐. 내가 거기다가 몇 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랬더니 정지상이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이래저래 좀 앙금이 있었던 사이인데 묘청, 정지상 등은 서경으로 수도 옮길 걸 얘기하고 김부식 등은 개경에 그대로 있자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왕 인종이 서경으로 수도 옮길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서경으로 가요. 서경에다 궁궐도 지으라고 하고. 근데 서경에 가던 도중에 금암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래요. 임금이 혼자 가지 않죠, 어디. 임금 모시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고 막 구름이 끼니까 정신없이 막 흩어졌는데 이때 심지어는 임종이 잠깐 동안 행방불명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인종을 찾아가지고 서경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경의 벼락이 30번 쳤다 그래요. 그래서 지어놓은 궁궐, 이 대화궁이 불타고, 자, 막 그 벼락이 쳐가지고 건축물이나 이런 돌 이런 것들이 막 부셔지고, 막 어수선했던 거예요. 자, 인종이 수도를 옮기려다가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어요. 그러면서 개경의 불탄 궁궐을 다시 지으라 그래요. 자, 이 서경으로 수도 옮길 마음이 사라진 거죠. 자, 그랬던 그 인종이 그렇게 나오니까 묘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종을 처음에 계속 설득을 해요.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인종이 생각해 볼게. 자, 그러다 결국은 이 묘청 집단에서 또 수를 내는데 서경을 통과하는 강이 무슨 강이죠? 평양을 통과하는 강? 대공감. 대동강이죠. 자, 묘청이 인종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동강에 오색 빛깔 무지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대동강에 가봤더니 진짜 무지갯빛 그 영롱한 뭔가가 그 강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자, 그래서 김부식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잠수부 있죠? 잠수부를 시켜가지고 대동강물 안에 잠수를 시켰어요. 고려사 기록에는 잠액질이라고 나와요. 네. 잠액질을 시켜가지고 대동강 그 강바닥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떡이 있었고 그 떡 안에다가 묘청이 기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강에다 버렸더니 그 기름이 떡 안에서 이렇게 솔솔 나왔겠죠. 그죠? 그 기름이 물에 나오면은 약간 그 무지갯빛 같은 오색 빛깔 나오잖아요.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자,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묘청 세력들이. 그리고선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용이 침을 토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용이 침을 토해가지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침을 토해서 여기 지금 오색 빛깔 무지개가 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죠? 김부식 세력에 의해서 들통이 났죠. 그리고 인종이 결국 그 묘청이 계속 설득하고 해서 서경을 잠깐 가는데 갔을 때 묘청 세력이 주장하는 거는 하늘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종 왔을 때 그 축제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신하들 중에서 노랫소리 들었다는 거는 묘청, 정지상, 백수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국 인종 마음이 완전히 떠나갔고 수도를 옮기지 않기로 해요. 자, 묘청 세력이 다급해졌고 결국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킬.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난이다? 묘청의 난. 자, 근데 어처구니가 없게 묘청의 난은
그 묘청 세력들끼리도 연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났어요. 당시 묘청은 서경에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지상이나 백수왕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또 개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지상, 백수왕한테 이걸 알리질 않아가지고 반란 일어나자마자 개경에 있던 정지상이랑 백수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임을 당해요. 네. 그리고 묘청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개경을 친해만해하고 있는데 이 서경에 있던 사람들 생각하기에 도저히 개경에 있는 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묘청 옆에 있던 조충이라는 사람이 묘청을 죽여버려요. 반란 일어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다음 묘청 목을 잘라가지고 개경에 있는 인종한테 보내요. 자, 근데 그리고서 항복하겠다 그래요. 근데 개경에 있던 인종이랑 김부식 세력들이 서경에 있던 그 조충 관련된 그 묘청에 난 가담했던 사람들 항복을 안 받아주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조충이라는 사람은 항복 안 받아주겠다는데 가서 죽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서경문을 딱 닫아 잠그고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러 갔던 관군을 이끌었던 책임자는 누구? 김부식이었어요. 우리 고려시대 계속 전쟁에 나오는 강감찬, 윤관, 김부식, 칼제비 무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붓을 든 문신이었을까요? 다 장원급제한 문신들이에요. 고려는 전쟁이 나면은 지도부는 다 머리 좋은 문신들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예요? 칼 잡은 무신들이 싸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은 대우가 좋지 않고 저 위에 있는 문신들이 다 높은 관직들을 차지했다고. 아무튼 김부식이 이제 나서서 적을 진압하게 되는데 김부식의 전술은 버티기예요. 포위한 다음에 1년 동안 버텨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경의 식량이 떨어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서경의 군대가 자멸해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공격해 들어가서 서경을 진압을 하게 된다. 마지막 일제강점기 들어봤죠? 자, 우리 민족의 유명한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이 묘청의 난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 신채호가 살던 시기가 1900년대니까 묘청의 난이 1135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신채호가 살던 시기보다 1000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있었던 사건 중에서 제일 어떤 사건이다? 제일 대사건. 가장 큰 사건이었다. 만약에 묘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고려가 북진 정책을 해서 좀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전투 기상을 가졌으면 고구려 계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더 커지고 4대주의에 찌들지 않았을 텐데 김부식이 이겼죠. 개경파가 이기면서 서경으로 천도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개경에 눌러 앉게 됐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물론 몽골이랑 항전도 벌이지만 뒤이어 등장한 조선이란 나라는 앞으로 등장하는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잘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고 계속 머리를 조아리죠. 명나라에게도 4대.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무시하다가 병자호란때 지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해요? 4대하죠. 자, 그러다 결국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당하게 되죠. 묘청이 이때 서경으로 수도만 잘 옮기고 싸웠다면 그 금나라랑 우리가 싸우고 전투적으로 나아갔다면 조선 역사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능검에 문제 나와요. 몰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